이번 8월에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시장도 약간은 경기 민감 쪽보다는 경기 방어 쪽에 대한 비중을 좀 더 실어가고 있는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고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그랬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9월에 금리가 인하될 거다 다 알고 있었는데 재를 뿌리는 발언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고용을 좀 신경 쓰겠다 이런 느낌을 줬고 지금 실업률 뭐 괜찮다. 공급이 늘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장은 재미없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면 좀 달라질까요? 미래에셋 김석환 연구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잭슨홀 미팅 끝나고 네. 뉴욕장은 확 날아갔는데 오늘 우리 장은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뭐 잭슨홀뿐만이 아니라 네. 그 8월 하락장 이후에 그러니까 네. 8월 초 하락장 이후에 이제 반등장에서 처음에는 좀 힘을 쓰다가 그다음부터 좀 힘을 못 쓰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건 저도 네. 아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일단은 주도주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죠. 주도주와 모멘텀이 부재하다라고 봐야겠죠. 자, 주도주와 모멘텀이 부족하다. 네. 근데 그 미국 증시를 멱살 잡고 끌어올렸던 그 주도주 빅테크 그중에서도 네. 엔비디아가 여전히 돈 잘 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네. 그쪽은 주도주 있는데 간밤에 왜 그랬을까요? 또 결국엔 또 엔비디아. 근데 이제 보면은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게 네. 뭐냐면 방금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주도주와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라고 말씀드리긴 네. 했는데 결국 그 중심에는 결국엔 외국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 반등이 이제 8월 첫째 주까지 하락이 나오고 나서 한 2주일 정도는 반등이 이어지다가 나머지 한 2주 정도는 되게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외국인 수급의 변화를 한번 볼 필요는 있다. 네. 그래서 좀 가져왔는데 네. 일단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가 7월 중순경에 외국인들이 연초부터 7월 중순까지 대략 한 18조 6천억 원 정도 많이 수매수를 샀네요. 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샀죠. 정말 많이 네. 샀습니다. 많이 샀는데 요게 8월 8일 그러니까 한번 급락장 이후에 얼마까지 줄어들었냐면 13조 8천억까지 줄어듭니다. 오. 그럼 대략 5조 원 정도를 그러니까요. 순매도 한 거죠. 그 한 달 사이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많이 매도를 했고 그리고 이게 약간 반등 나온 시점에서 한 15조 5천억까지 올라오거든요. 이때 증시가 나름 또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14조 5천억입니다. 그 사이에 1조를 다시 또 팔았어요. 팔았어요. 네, 다시 파는 사이에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되게 특별히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도 없었고요. 그때 그 사이에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370원, 80원대에서 1,330원대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반도체 외 다른 쪽은 그래도 견고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기간을 쭉 보면 결국에는 11조 5천억에서 12조 8천억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디가 늘었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한 그러니까 1조 원 정도가 들어간 방금 섹터. 우리나라 지수 전체적으로는 재미없는 모습이었지만 섹터별로는 나름 웃음을 발탄 섹터가 있었다라고 하는 조용히 거죠. 웃은 친구들은 누군가요? 조용히는 아니고 그냥 대놓고 웃긴 대놓고 했습니다. 깔깔깔 웃은 근데 친구들 누군가요? 이게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움직임과 되게 동일했다. 어. 그러니까 제가 8월 증시를 쭉 한번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서 일단은 미국 증시가 가장 센 흐름의 반등을 보인 건 맞습니다. 다만 그 내에서도 보면 주도한 섹터가 이전과는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맞춰볼까요? 네. 제약바이오? 맞습니다. 건설? 건설도 맞죠. 산업재라고 볼 수 그래요? 있을까요? 딩동댕이에요? 네. 네. 딩동댕인데 그쵸?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보통 미국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업종을 고르라고 하면 IT와 경기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섹터에 우리가 잘 아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 기업들이 반등하는 데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전체 섹터의 수익률만 놓고 보면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었다. 예를 들면 일단은 필수 소비재가 신고가입니다. 그래요. 헬스케어도 신고가입니다. 이야. 금융도 좋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중순 이후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산업재, 뭐 유틸리티라든지 소재까지도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모두 다 금리 인하 수혜주네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경기 방어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보면 지수는 재미없었지만 섹터별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헬스케어라든지 또는 유틸리티라든지 또는 필수 소비재 이런 섹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 그 섹터들로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의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지수 대비는 아웃퍼폼한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흐름을 우리가 정밀하게 나눠본다면 그동안 빅테크에서 워낙 돈을 많이 벌어서 옮겨간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경기가 만약에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네. 경기 민감 쪽에 좀 더 많은 비중을 이제 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번 8월에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시장도 약간은 경기 민감 쪽보다는 경기 방어 쪽에 대한 비중을 좀 더 실어가고 있는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고요. 그걸 가장 직관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금값이 사상 최고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갈래에서의 이유를 좀 찾아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금값은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의 그렇죠. 성격을 갖고 있죠. 또 하나는 저희가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그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그 요인 중에 하나로 뽑혔던 게 엔화 강세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 엔화 강세의 색깔이 바뀐 것 같아요. 색깔이 네. 무슨 색에서 무슨 색이 된 거예요? 그 색깔이라고 하는 게 색깔 뭐 무슨 색에서 무슨 색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약간 이전에는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만들어졌던 요인이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그 원인이 바뀌었다는 네. 건데 이전에는 엔화가 7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뭐 아시는 것처럼 뭐 38년 만에 엔저 네. 뭐 이러면서 161은. 네, 161.8까지 갔었죠. 그렇죠. 장중에.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러면서 뭐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도 보면 상당히 불안한 모습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엔화 약세를 방어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이제 재무성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엔화를 사는 그런 모습도 있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BOJ가 금리 인상을 7월 말에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엔화 약세에서 약 강세로 가는 구간에서 계속 시장에 좀 대두가 됐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렇죠. 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때 나타났던 엔화 강세로의 전환은 네. 메이드 인 재팬이네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앞서 저희가 뭐 안전자산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엔화 강세는 약간 이 안전자산의 성격을 좀 더 띠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드는 거죠. 그런 게. 그리고 이제 과거에 저희가 금값과 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엔 환율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쭉 추적해 보면 항상 위기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에서는 상당히 강한 커플링 현상들이 그러니까 같이 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특히 올해만 놓고 보면 금값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엔화는 상대적으로 약세였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디커플링이 나타났던 거죠. 그동안은. 그런데 최근 한 2, 3주간에는 이 커플링 현상이 좀 더 강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에 엔화 강세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 자명하니 달러 값은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싼데 안전한 거 뭐야? 고중에 꼽히는 게 엔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그 우에다 가족 그 일본은행 총재는 사실 별로 달라진 스탠스를 밝힌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냥 박스권에서 가는 게 아니라 엔화가 여기서 더 강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강세의 여지도 남아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제가 좀 더 경기가 여기서 약간 더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라든지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시장의 돈의 흐름 자체가 위험자산 쪽보다는 오히려 안전자산 쪽에 그러니까 지금 최근 8월달 증시 아까 말씀드리면서 네. 경기 민감 쪽보다는 경기 방어 쪽에 대한 자산 내 비중이 좀 더 쏠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또는 이번에도 보면 지금 자산군별로도 한번 봤을 때도 금이나 엔화 같은 부분들이 좀 더 강세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만 그것도 이제 어느 일정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화 강세로 인해서 결국 이제 달러가 약세이라는 거고 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지금 환율이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이 시기를 좀 어떻게 보면 현금성 달러 자산을 늘리는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1380원 이상 1400원 언저리까지 갔을 때는 환율 레벨에 대한 부담이 있긴 했었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거든요. 네, 어느 정도 그 부담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인즉슨 다음을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해서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달러건 애니건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좋으니까 지금 그 말씀 해주시는 건데 근본적으로 그 질문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분기 성장률이 조정에도 2% 중반대가 나오고 그리고 고용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이지 안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이렇게 지표가 다 좋은데 소매 판매도 괜찮았고 이게 경기 침체가 맞아요? 지금 당장 보면은 경기 침체라고 볼 수는 없기는 하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쭉 한번 이제 누적을 해서 볼 때 저희가 뭐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는 수치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항상 실적 시즌에 이런 거 봤을 때 시장이 예상한 수치보다 잘 나왔냐 못 나왔냐를 가지고 보는 게 이제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속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계속 눈높이는 높아질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보면 이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이터들이 최근 들어서는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8월달 이번 달에도 보면 8초에 뭐 제조 PMI가 부진하게 나왔었고 고용 데이터에서도 보면 실제 실업률 수치가 툭 튀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고용과 관련한 일련의 이제 벤치마크 수정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창출했던 일자리 개수 대비 상당히 큰 폭의 하향 조정이 발생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어떻게 보면 경기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기조 자체가 약간은 누그러지고 있다라는 걸로 좀 해석을 좀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 차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이 이제 당장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상당히 높은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금리의 레벨이 지난 13개월 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한 번에 뚝 떨어지는 건 한 아니니까. 번에 그렇게 뚝 떨어지지는 않죠. 네.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침체 같은 게 발생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진 않을 거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다만 그 와중에 계속해서 뭔가 부작용들이 계속 표면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봤을 때 보면은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게 뭐 소비자들의 연체율이나 이런 물론 소비는 상당히 플렉스하게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카드 값에 대한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전 어느 시점보다도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단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기업단에서의 스트레스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재무 구조상에서의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 갈래에서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뭐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모든 게 증시도 잘 가고 있고 실물 경제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게 보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했을 때 한 번에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도미노처럼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만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들은 계속 이제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잘 관리해서 가게 되면은 시장이 바라는 것 또는 연준이 바라는 것처럼 연착륙이라고 하는 게 가게 될 거고 이제 그거는 미국 과거 역사상 한 번밖에 없었던 되게 희귀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파월 의장이 잭슨 홀에서도 되게 뭐 완전 비둘기파처럼 얘기를 했죠. 잭슨홀 미팅 그 리뷰를 진짜 한번 해볼게요. 네. 거기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게 금요일 밤 11시부터 우리가 한국에서도 온갖 그 언론사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기대했던 거 그 이상의 마치 영화 대본을 보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땠어요? 뭐 일단은 확실히 이제 정책 전환에 대한 방향 깜빡이를 켰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 왜 그렇게 갑자기 깜빡이 켰을까라고 봤을 때는 연준이 이제 목표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안정과 고용을 이제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위험은 많이 낮아졌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다만 고용에 대한 위험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고용을 중심으로 한 경기 쪽에 좀 더 이제 무게를 두고 정책을 결정하겠다라고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물가의 흐름이 계속해서 하방 안정화 될 걸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CPI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3% 언저리로 내려왔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봐야 될 게 뭐냐면
계속 제가 팬데믹 이후에 연준 위원들이 계속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과연 과거의 그 금리 레벨대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간밤에도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나와서 실질 중립 금리가 1%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연준이 목표하는 기준 물가는 이제 2%인데, 그 이제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이제 기준 금리는 한 2% 정도로 보고 있고, 물가 상승률 2% 정도로 보고 있고, 그러면 실제 예상할 수 있는 금리 레벨을 한 3%까지는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차이가 이제 1%가 실질 네. 중립금리가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인플레에 대해서도 과거보다는 좀 더 높게 우리가 보고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과거로 그냥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놓고 보면 금리 인하 폭이 이렇게 컸던 게 네. 지금쯤에서 약간은 좀 적어졌다라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연준이 이제 어느 정도 정책 전환을 할 때는 뭐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아주 가파르게 가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슬로우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월 의장의 전체적인 발언들을 좀 보면 일단은 정책 전환에 대한 깜빡이는 확실히 켰고, 다만 고용을 중심으로 한 경기 쪽에 좀 더 무게감을 두고 네. 대응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온 데이터에서 물가 데이터보다는 고용 데이터가 이제는 더 중요하게 보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9월 FOMC까지 저희가 8월, 그러니까 9월 초에 나오는 8월 고용 보고서를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고용에 힘을 주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고용의 냉각을 추구하거나 바라지 않는다는 발언을 통해서 그렇죠. 미루어 네. 짐작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약간 알쏭달쏭했던 게 고용 상황이 혹시 나빠지면 우리가 추가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전히 0.5%포인트 B컷의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있다고 보세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실업률이 4.3%거든요. 네. 4.3%인데 지난번에 이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이제 거기에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이렇게 이제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나와서 그 패트릭 하커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지금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자 수가 약간 하향 조정이 되는 대폭 부분이 수정이 있었잖아요. 됐죠. 81만 8천 명이 줄어들었는데 290만 명 1년 사이에 늘어났을 거야 예상했는데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통계 내보니까 한 208만밖에 안 늘었네. 그렇죠. 이 내용이잖아요. 네. 이제 대폭 하향 조정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원래 이제 월간 단위로 나오는 내용에서 보면 기업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비농업자 취업자 수와 그리고 가계를 통해서 나온 고용자 수 간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이 디커플링이 났었거든요. 수치 사이 계속 이격이 차이가 커졌군요. 났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네. 어느 한쪽은 과대 계상이 되거나 어느 한쪽은 과소 계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거는 설문 방식의 차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엔잡러라든지 또는 저희가 이제 이민자 수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고용이 훨씬 더 노동시장이 또 탄력성을 갖고 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제외되는 부분들이 이번 벤치마크 수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인 건데, 네. 방금 제가 이제 고용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총재를 소환한 이유는 뭐냐면, 잭슨 심포지엄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실업률과 관련된 얘기를 했거든요. 5%는 넘기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인즉슨 4.3에서 지금 5 사이로 4.3이니까 갈 수도 있다는 이게 얘기예요. 4.9%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마음이 넉넉해졌어요? 실업률에 대해서? 일단 그리고 이제 이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자체적인 이제 리서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 고용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을 하는데, 실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나온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이상적이보다는 현실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좀 보수적으로 잡았던 거죠. 네, 이제 그런 게 이번 수치를 통해서 드러났었고, 그래서 이 연은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인즉슨 노동시장이 좀 더 타이트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번에 81만 명이나 이게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숫자가 나중에 납세 자료하고 맞춰본 겁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는 한 300만 개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그동안 사람들이 세금 낸 거랑 맞춰보니까 그거보다 한 81만 개 정도 적더라. 이게 결론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B컷의 가능성이 이런 것들을 단서로 잡아보면 여전히 꽤 적지 않은 그 수준으로 남아 있는 거네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 주 9월 6일 날 나오는 고용 보고서가 실업률이 좀 더 높게 나온다라거나 4.3보다 더 튀어서 네, 그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아마 9월 FOMC 회의에서 네. 50bp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B컷이라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면 증시에는 더 나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실제 액션을 취하기 전에는 저희가 기대감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죠. 보면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8월 달 들어서 한번 꺾이는 이제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 빠른 회복세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한번 이 꺾인 이후에 다시금 이 이전 수준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에너지가 또 필요한 2배로 부분도 있거든요. 올라가야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제 네. 필요한데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렇다면 이 이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경기도 좋고 뭐 연준 입장에서도 보면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도 이런 자신감들이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이 이면의 다른 이제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솔직히 그 자신감이 약간은 좀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투자자들은 증시에서 어떻게 증시 용어 있잖아요. 돔황차. 지금 어떻게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계속 지난달에도 그랬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제 현금화 비중을 좀 늘릴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 수익 난 거 좀 현금화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8월 급락장에 그러니까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대응을 좀 해보실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달러 환 환율이 내려와 있는 시점을 이용해서 현금성 달러 자산을 늘리는 전략도 달러 나쁘지 않다. 1,200원대까지 안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달러 환율은 좀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은 약간 BPR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포트폴리오 조정하실 분들은 지금 서둘러서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김석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